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한국의 노동법입니다. 네. 어쩌면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노동법 하면 왠지 막 어렵고 복잡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의 일상, 그러니까 출근하고 일하고 때로는 회사를 옮기는 그 모든 과정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뭐랄까 굉장히 역동적인 세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 노무사님의 칼럼들은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한 설명어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부터 국가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기술 유출 문제, 그리고 사회 전체를 들썩이게 하는 그런 입법 논쟁까지 지금 한국의 노동 현장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스케치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 스케치 속에서 핵심적인 갈등, 또 질문들을 함께 발견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법과 기업,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춰 나가는지 그 현장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아마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공정성, 그리고 책임, 또 서로 다른 이익 사이의 균형,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걸 지켜보는 게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미래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제 AI가 우리 일을 그냥 도와주는 걸 넘어서서 누구를 뽑고 누구를 내보낼지 결정하는 데까지 쓰이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칼럼을 보면 채용 서류 검토는 기본이고 저성과자 관리까지, 그러니까 인사 관리에 거의 모든 영역에 AI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AI의 놀라운 양면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긍정적인 면부터 한번 보자면 AI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좀 주관이 개입되던 인사결정에 객관성이라는 무기를 쥐어줄 수가 있어요. 객관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채용에서 떨어졌을 때 그냥 뭐 죄송하지만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네네. 당신은 A 역량 점수가 평균보다 낮고 B 경험이 부족해서 시스템상 2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같이 아주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확실히 감정적인 상처는 덜 받겠네요. 그냥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기준에 미달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칼럼에서는 이걸 심지어 나쁜 노동을 없애고 좋은 노동으로 전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까지 표현하던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위험성이 고개를 들어요. 어떤 위험성이죠? 특히 챗 GPT 같은 생성형 AI는 이게 완벽한 사실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가장 그럴듯한 답을 내놓는 확률 모델이거든요. 아, 이걸 사람의 중대한 진료를 결정하는데 100% 맹신한다? 칼럼은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네요. 만약에 AI가 치명적인 오류를 저질러서 최고의 인재를 탈락시키거나 아니면 엉뚱한 사람을 해고하라고 추천했다면 그 책임은 대체 누가 져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AI를 만든 개발사, 아니면 그걸 도입하기로 결정한 회사, 그것도 아니면 그냥 AI 추천 버튼을 누른 인사팀 직원. 책임의 소재가 완전히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이 법과 제도에 던지는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의 경제 현실 속에서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두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네. 회사의 운명이 걸린 핵심 기술을 지키는 문제, 그리고 경영난 속에서 인력을 줄여야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그런 회색지대가 더 뚜렷하게 보이죠. 맞아요. 칼럼에서 다룬 영업비밀 유출 문제를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최근 5년간 해외 기술 유출 시도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23조 원에 달한다고요. 네, 23조 원. 이건 뭐 그냥 몇몇 직원의 도덕적 해이, 이 수준을 넘어선 거죠. 거의 산업전쟁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칼럼이 정말 날카롭게 꼬집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현행 간첩죄의 허점입니다. 잠깐만요. 기술 유출이 간첩죄랑도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죠? 현행법상 반첩죄는 적국을 위해 활동했을 때만 적용이 되거든요. 아, 그런데 통계적으로 기술 유출 시도의 약 75%가 중국에서 이루어지는데 법적으로 중국은 우리의 적국이 아니에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통째로 넘겨도 현행법상으로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법에 구멍이 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바로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국가적인 방어망에 거대한 사각지대가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각자 도생의 길을 찾게 되는 거군요. 네, 그중 하나가 바로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가는 걸 막는 경업금지 약정이에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퇴사하고 나서 몇 년간은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서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간단치 않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퇴사한 사람의 밥줄을 막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맞아요. 바로 거기서 또 다른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업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개인의 헌법적 권리가 정면으로 맞붙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판단이 다 다른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약정이 유효한지 또 유효하다면 금지 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할지 2년으로 해야 할지 사안마다 아주 다르게 판단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을 걸어도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제적 압박의 또 다른 얼굴은 인력 감축, 즉 구조조정이죠. 칼럼에서는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비교하는데 훨씬 부드럽게 들리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칼럼의 뉘앙스는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정리해고는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건이 어마어마하게 까다롭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가요? 회사가 정말 망하기 직전이라는 긴박한 경영생의 필요를 숫자로 증명해야 하고요.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자산 매각 같은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도 보여줘야 해요. 누구를 내보낼지 기준도 공정해야 하고 노동자 대표랑 50일 전부터 성실하게 협의도 해야 하고요. 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우회로가 바로 희망퇴직인 셈이군요. 네. 겉으로는 더 좋은 조건을 줄 테니 스스로 나가달라는 자발성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지 모른다는 그런 암묵적인 압박이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칼럼은 바로 그 자발성이 종종 허상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회사가 실제보다 경영 상황을 훨씬 더 나쁘게 과장하거나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암시하면서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색지대의 압박 속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는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인 거고요. 네.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한 거니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한 개인의 취약한 상황에서 시작된 문제가 결국 사회 전체의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네요. 그럼 이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이런 변화와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칼럼에서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 중대재해 처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뜨거웠던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네, 먼저 채용 절차 공정화법을 보면 법이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려고 노력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혹시 면접에서 결혼 계획이나 자녀 계획 같은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있죠. 솔직히 굉장히 불쾌했지만 이게 혹시 압박 면접인가 싶어서 그냥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직무와 무관한 그런 개인정보는 물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다행이네요. 심지어 불합격한 지원자에게도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줘야 하는 의무도 생겼죠. 그런데 이 법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죠? 칼럼이 지적하듯이 만약 기업이 채용 공고에 냈던 연봉이나 직책과 전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식으로 법을 위반해도 그걸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그걸 어겼을 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게 하거나 처벌할 이빨이 없는 셈이네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완벽한데 현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남는 부분이죠. 이 책임이라는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칼럼에서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뤄져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똑같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어떤 회사 경영자는 구속되고 다른 경영자는 무죄 판결을 받을까? 그렇죠. 결과는 똑같이 끔찍한데 말이죠. 그 해답은 법이 비극적인 결과 그 자체보다 그 결과를 막기 위해 과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데 있어요. 과정이요? 네, 법원은 행위 책임을 따지는데요. 경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증명되어야 해요. 첫째, 경영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예를 들어 안전난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 네.
그리고 둘째가 정말 중요한데 바로 그 안전난관 미설치라는 특정 의무 위반이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상당인과 관계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가 어떤 안전규칙을 어겼고 또 마침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는 두 가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검찰이 그 수많은 안전규칙 위반 중에서 바로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걸 콕 집어서 증명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실제로 이 법의 첫 무죄 판결 사례를 보면 회사가 법적 의무를 일부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이 지목한 그 위반 사항과 실제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사고 이후에 경영자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지가 양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 그냥 유족에게 돈으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거죠. 과정과 진정성이라 법이 생각보다 더 인간적인 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정말 뜨거운 감자로 넘어가 보죠.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네. 이름은 참 따뜻하게 들리는데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보낸 데서 유래했다고 하죠. 그런데 대한상공회의소는 물론이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까지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논란이 정말 크다고요? 네, 특히 경영계 입장에서 크게 우려하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이 있어요. 네, 뭔가요?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져요.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회사만 사용자였는데 개정안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봐요. 잠깐만요. 그 말이 너무 모호하게 들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라니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달 플랫폼에 라이더 노조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분들은 보통 중간에 있는 배달 대행업체랑 계약을 맺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 라이더 노조가 우리의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건 본사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경영계는 이런 식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고 우려하는 거죠.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군요. 확실히 엄청난 변화네요. 두 번째 쟁점은 뭔가요? 둘째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파업 같은 쟁의 행위를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개정안은 구조조정이나 사업부 매각 같은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노조나 조합원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걸 매우 어렵게 만드는 거죠. 특히 책임은 개별 행위에 따라 묻는다는 민법의 대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경영계와 법조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칼럼은 결국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법 개정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네요. 네, 법의 취지와 현실의 부작용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를 남긴 셈이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AI가 던지는 책임의 문제부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기업의 사투, 중대재해에 대한 법의 시선, 그리고 뜨거운 입법 논쟁까지 이 칼럼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이죠? 바로 끊임없이 변하는 기술과 경제, 그리고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정말 필사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공정성, 책임, 사용자 같은 어쩌면 추상적으로 들리는 개념들을 복잡한 하청구조와 새로운 기술로 재편되는 현실의 일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결국 법이 현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순간들이 계속 보였어요. 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요? 네. 만약 법이 기술이나 사회 변화에 뒤에서 사후 처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려면 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촘촘하고 많은 법 조항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과정 그 자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상상력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